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지금도 여기 보시면 6분들 중에 2분이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어가는 게 우리 부동산의 어떤 특징이었죠. 계속적인 특징이었는데 아파트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이 많이 줄어들면서, 왜냐면 뭐 베이비부머 때 은퇴를 한다거나 이런 아파트 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어떤 거주 목적을 생각을 하지 그걸 가지고 부동산으로 활용 돈을 버는 생각은 많이 안 하시게 되는 그런 시대로 변하게 됐는데, 아파트가 인기 있을 지역만 하더라도요 아파트로 인한 투자 방법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쉬운 얘기로 아파트를 투자해서 가다 보니까 매매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청약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아파트 청약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잔금 치료는 2년이나 3년 후까지 아파트 분양 가격이 프리미엄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3억에 청약을 받았는데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니까 한 5억 정도 하더라. 그래서 1억이라든가 2억이라든가 이런 차익을 보는 투자 방법이 유용했었죠. 그러다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청약에서 자꾸 떨어지고 하던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투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소액이라는 부분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 받는다거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로얄층이라든가 또 가격적인 면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해서 주로 하시던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좀 더 나는 투자 가능 메리트 있는 물건을 찾는다라고 해서 재개발 예정지로 가게 되죠. 재개발 예정지로 가서 먼저 선점을 합니다. 해서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 우리가 보면 노후도라든가 족들 이런 재개발이 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예정지를 가서 먼저 선점을 하게 되는데, 더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땅을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가 있을 때 이 100평짜리를 개인이 사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가격도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흔하게 아는 건축을 하시는 건축업자라는 사람들이 가서 100평 땅에다가 빌라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8개 정도를 나눠서 빌라를 분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가서 100평을 사기는 어려운데 쪼개 놓으니까 한 사람당 약 한 10평, 15평 정도의 땅을 사게 되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에다가 소액으로 10평에서 15평대 땅을 해놓으면 그 재개발 예정지에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재개발 예정지에서 또 한 채 또 물러간 게, 재개발에서 철거가 들어가고 이제 관리처분 떨어지면 철거되고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이사갈 만한 그런 이주지죠. 철거되는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갈 만한 지역에 이주민들이 이사갈 지역에다가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입주자들이 오면 매매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 뉴타운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뉴타운 진행되면서 철거가 되면서 거기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대부분이 은평구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갔었는데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빌라로 봤을 때 이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죠. 전용 면적 평당 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1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1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했을 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 기준 평당 얼마라는 부분들이 지역마다 다른데 어디는 땅을 얘기하고요, 어디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가 뭐 용산이라든가 재개발 쪽에 보면 대지 지분당 얼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 건평당 얼마 그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확한 기준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땅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지역이 땅으로 계약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땅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땅이 정말 중요하죠. 땅 한 평당 용산 같은 경우 1억도 같잖아요. 그러면 한 평이 있고 없고 0.5평이 있고 없고가 몇 천만 원 1억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평당 땅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재개발 진행되면서도 땅으로 그 가치 평가를 매겨서 자기의 권리가액을 매겨주기 때문에 땅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실제 거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때는 이 건물에 대한 것을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거주하는 부분이 얼마큼 거주가 편하냐, 또 얼마큼 뭐 이렇게 생활하는 데 좋으냐라는 부분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거주에 대한 전용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평당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등기부등본 보시면 전용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60제곱미터, 50제곱미터 그런 부분으로서 전용 면적 기준을 잡아서 가격을 매겼던 거고요. 우리가 재개발에 이런 데 가시면 땅이 대지 지분이 몇 제곱미터다라는 기준을 해가지고 가격을 매겼던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이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신축을 하게 되고 그걸로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2008년도, 9년도 뭐 한강 르네상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개발 계획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그 딜러들을 많이 사고 팔게 된 계기가 이런 계기였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아파트를 주로 하다가 아파트 쪽에서 소액이라든가 또 예정지를 미리 우리 투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서 투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빌라를 주로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서 얘기를 나눌 건데 그 수익형 부동산이 이렇게 흘러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 건데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제로 보이는 땅이라든가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을 따로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도 입지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 입지라는 것은 결국 땅과 또 거기에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이 들어가냐 이 건물 이 두 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냐 건물이냐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재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잘 보셔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땅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을 따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제일 편하게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쉬운 얘기로 원룸이었죠. 원룸인데 요 원룸이라는 게 어차피 방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방 하나짜리 그냥 원룸이라고 하고요. 우리 건축이나 이런 법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오피스텔은 공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아파트에 투자할 것이냐 오피스텔에 투자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렇죠? 시세 차익도 올라가고 또 황금성이 중요하고요.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하고 황금성 그리고 안전성이죠. 아파트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세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랬고요. 또 팔려고 내놔도 바로 팔릴 수 있는 황금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정성인 면에서도 굉장히 대단했었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아마 최근에 들어갔지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했었고 그래서 재개발에 투자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아파트도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고 그런 상태가 와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우스갯소리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부동산을 원유를 시구라는 업체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 옛날에 그 원유를 시추를 할 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에다가 그 원유를 쓰는 시추선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하나당 만드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돈이 많으니까 여기 뚫어놓으면 한 군데만 뚫려도 이 모든 돈들을 다 판기 처리하고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이 하나에다가 모든 걸 몰빵해야 되는데 안 나오면 완전히 망하는 거고요. 뚫리면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쉬운 얘기로요. 지금도 부동산을 보시면요. 뭐 수익형도 있고 시대 차익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아파트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도 있고 토지도 있고 상품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상품들 중에 내가 만약에 월 매일 받는 수익형이 아니라면 시세책을 움직이는 거라면 어떤 것이 지금 사서 3년 후에 5년 후에 팔았을 때 수입이 남을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3년 5년 후에 아파트가 다시 유행을 탈지 아니면 토지가 탈지 그거는 저희도 조금씩 예측을 할 뿐이지 바로 5년 후까지 바라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도 다 답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기가 또 공부하고 또 서로 얘기해보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아파트랑 이 오피스텔이라는 부분 중에서도요 저희가 예전에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벌었겠지만 오피스텔을 투자하신 분은 돈을 벌지 못했었던 때가 많았죠. 그러다가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형이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리고 아파트 40평에서 50평대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리고 자녀분들이 다 출가하거나 아니면 출가 안 한 자녀분들도 따로 나가 살아요. 그러니까 노부부 둘이서 이 큰 평수에서 그 많은 관리비를 내가면서 살 필요가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 전부터 꾸준히 늘어오다가 2007년, 8년도부터는 이 1, 2인 가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서 공실률이 거의가 없을 정도로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생활주택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그 수요층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급이 늘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그 어떤 숙제였었어요. 그래서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정책적으로 그 공급률을 맞추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게 되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는 사실 그 전에 없던 법이었어요. 없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게 됐냐. 예를 들어 아파트는 보통 우리가 신축해서 공급하는 데까지 2년에서 3년이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빠른 시간 동안에 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흔하게 아는 빌라 같은 주택들이거든요. 그런 주택들을 빨리 지으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짓는 사람이 많이 지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 사줘야 되고 세 번째 누가 들어와야 됩니다. 입주를.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법을 완화해 주죠. 주차장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빌라를 8세대를 지으면요. 주차가 8대가 들어가야 돼요. 10세대를 지으면 주차가 10대가 들어가야 되고 한 세대당 무조건 주차가 1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빌라를 보면 1층이 전부 다 기둥으로 해가지고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 1층이 다 주차장이죠. 그 주차장 대수에 따라 집을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세대를 지을 수 있는데 주차는 8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집을 8세대밖에 못 짓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땅 사서 집을 짓는 사람은 최대한 세대수가 많이 나와야 돈을 벌겠죠. 세대수가 안 나오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되게 많이 완화를 시켜줍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원룸을 짓는다 하더라도 원룸도 집 하나이기 때문에 원룸 하나당 주차를 한 대만 들어가야 되는데 완화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60제곱미터당 한 대 이렇게 들어가죠. 60제곱미터당 한 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룸이 한 세대당 거의 5평 정도 가요. 5평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제곱미터로 따지면은 한 15제곱미터 되죠. 그러면 60제곱미터면 4대가 나옵니다. 4대. 4세대. 그럼 결국 원룸 4세대에 주차가 한 대만 들어오는 거죠. 4세대에 한 대.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집을 4세대에 한 대니까 8세대가 들어오면 2대. 그리고 16세대가 들어오면 4대. 이 정도만 주차장을 확보하면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원룸에 대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룸이 도시형이 많이 짓다 보니까 나중에 공실률이 높아지고 공급이 초과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나중에는 원룸을 제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원룸을 60제곱미터, 30제곱미터 한 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업자들이 원룸을 짓는 경우가 좀 드물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국민주택기금이라 해서 2%대 대출을 융자해줘서 저리로 융자해주니까 건축업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같이 합류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되니까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었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컨설팅 해드렸던 일인데 아파트가 한참 유행해서 오피스텔 건너탈 때쯤 돼가지고요. 신촌에도 오피스텔이 약 5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한 8천에서 한 1억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5천만원? 한 8천만원 샀었나? 8천만원 샀는데 지금 한 1억 정도 파는 걸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대출을 한 6천만원 뽑고 보증금 500에 한 40 정도의 세를 났었는데 사실 오피스텔은 6천만 원이라는 게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시려면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셔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금융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대출을 안 받겠다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출을 활용해서 지대태 효과를 올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저번에 수익률 계산 한번 해줬었는데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출입니다. 대출을 활용하셔가지고 집을 하나 잡을 거 두 개 잡을 수도 있으시고요. 수익률 실질적으로 8%짜리를 대출을 받아서 12, 3%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보통 좀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을 믿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8%인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대출을 활용해서 얘기하기를 12%, 3%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돼서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6천만 원 대출 받아서 500이 다시 났다가 나중에 대출이 2천을 줄이고 이 전세를 놨는데 이거를 7천인가 이렇게 놨어가지고 총 투자가 되는 돈들을 전부 다 회수를 했었죠. 8천만 원 원래 매매가였는데 보증금하고 융자하고 합쳐가지고 그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오히려 1천만 원이 플러스 생긴 데다가 나중에 판매할 때 1억에 판매하니까 양도차익이 1천만 원까지 생기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게 2008년, 9년도 전에는 오피스텔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좀 오른 상태고요. 매매 자체가 그때 당시 오피스텔 좀 올랐기 때문에 매매가 좀 가능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8년, 9년도에 도시용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에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과 지금까지도 이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형하고 오피스텔이요 역세권에서 주로 지어질 경우가 많죠. 역세권에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 내에서 뭐 10몇 층 정도로 해서 쭉쭉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땅하고 건물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라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는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죠? 이 차이가 뭘까요? 용적률 차이. 그렇죠. 이 용적률이라는 게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흔하게 뭐 1종, 2종, 3종이 있지만 2종 같은 경우에는 200%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평짜리 땅에다가 2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100평짜리 땅에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이것저것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빌라 정도가 2종 주거지역인데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층수가 약 4층에서 5층입니다. 이 정도로 지어서 올라가고요. 준주거 지역에는 지역마다 이거 조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준주거 지역은 뭐 300%, 400% 그리고 상업지역은 최대 뭐 1000%도 지을 수 있는 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100평 땅에다가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00평을 올리기 때문에 약 5층 정도로 들어간다고 치고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100평 땅에다가 우리가 뭐 대략 한 60%가 되는 건폐율이라는 게 건폐율이 뭐냐면 땅 안에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평을 짓기 위해서 60평씩 하게 되면은 최대 4층까지 올라간다라고 대충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은 훨씬 더 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에다가요, 일반 주거 지역으로 8세대를 짓게 되면은 한 세대당 한 10몇 평 정도가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다가 100평에다가 100세대를 지으면요, 한 오피스텔당 땅이 한 평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피스텔에 깔고 앉아있는 땅은 기껏 예를 든 겁니다. 한 평이에요, 한 평. 그리고 건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면적이니까 5평, 6평 되겠죠. 5평, 6평. 근데 우리가 역세권에다가 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을 이렇게 지었었는데 이 주변이 어떤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또 임대 수요층이 같이 늘어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동네가 좋아졌다고 하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에 대한 가격은 평가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한 평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땅 시세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랐다고 했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는 건 굉장히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2배가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이 한 평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깔고 앉아있는 땅이 1,000만 원이었다면 지금 2,000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10평의 땅을 깔고 앉았었다. 일반 주거 지역처럼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평이면 처음 살 때부터 1억인데 이게 2억이 되는 효과가 생겨나겠죠. 그런 것처럼 오피스텔에 이런 데는 땅 가격은 얼마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가격으로 거의 평가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 뭐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다. 그러면 땅 시세는 실질적으로 한 3, 4천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건물 짓는 비용의 가격이 여기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은 시간이 지나도 이게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이 있지 않습니까? 5년, 10년이 지나면 건물은 노후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5년, 10년을 보고 가는데 이 지역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새롭게 들어올 것도 있겠지만 또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상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요층에 따라서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내려진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를 내렸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땅이나 건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임대료에 따라서 수익률에 따라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결국에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익률 10 몇 프로, 5% 이게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수익률을 몇 프로를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뛰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홍대 같은 경우를 볼 때요. 단적인 예로 홍대 같은 경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10억에 건물 하나 팝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다가구 건물이에요. 다가구 건물이라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와요. 2%라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200만 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게 예를 들어서 15억이 돼서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아니라 거꾸로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올렸더니 이게 5%가 돼가지고 가격이 매겨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이 매겨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가격이 예전에는 땅 가격이 평당 얼마 해서 얼마 했는데 지금은 너 200만 원 나와? 그럼 2%야? 그럼 10억 가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00만 원이 나와야 10억의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00만 원짜리를 싸게 사서 500만 원이 나오게끔 만들면 10억의 가치가 생기는 이런 물건을 취득을 해가지고 시세차익도 남기시고 월세도 높이시고 이거를 경매로 취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액으로 갔을 때 원룸이라든가 투룸도 이런 식으로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월세를 높이는 방법만 취하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선택하게 되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원래는 이제 수익 부동산의 종류를 좀 말씀드렸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익률 분석 계산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대충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요. 이 수익률 뽑는 방법은 곱하기 1년을 합니다. 12개월. 그럼 1200만 원 되죠. 그러면 이 1200만 원이 나온 금액을 내가 실제 투자하는 금액, 투자 금액으로 나온 게 퍼센트를 하면 수익률입니다. 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1200만 원 나왔는데 내가 실투자 금액이 1억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12% 수익률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실투자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매매가에서요 보증금을 빼고요, 그리고 대출이 있다라면 대출을 뺀 나머지가 실투자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는 지금 현재 대출이라는 부분을 생각 안 했었죠. 그러니까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했을 때 실투자금 나오니까 12%인데 이거를 제가 대출을 받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100만 원 곱하기 1200만 원. 만약에 1억 중에서요 대출을 5천만 원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5천만 원 줄어드는데 5천만 원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를 대충 한 4%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5, 4, 20 해서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나가겠죠. 맞습니까? 5, 4, 20. 그러면 1200만 원 수입이 생기는 곳에서 5천만 원 이자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를 빼고 내 수익률이 1000만 원이에요. 이자를 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실제 투자된 돈이 5천이죠. 여기서 보증금은 일단 안 하고 대출만 했을 때 1억을 원래 투자했는데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으니까 5천만 원만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투자해서 1년에 1000만 원 벌면은 20%입니다. 수익률이. 그렇죠? 20%. 그러면 쉬운 얘기로 12% 수익률을 대출을 받더니 20%가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즘 최근에 오피셀이 됐던 어떤 상품이 됐을 때 수익률 12%, 13% 막 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나온 수익률이냐 아니면 대출이 없이 나온 수익률이냐라는 것을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없이 5% 나왔는데 얘는 10몇 프로래. 그래서 가서 봤더니 대출을 활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의 기준을 내가 직접 대출이 없이 갈 거냐 아니면 대출을 활용했을 때 이게 나올 것이냐는 기준을 내가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상품마다의 수익률을 비교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저희 그 생방송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또 뭐 수익형 부동산, 경매, 토지 등등 또 상품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세미나 조금 열어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방송에 어떤 분들이 좀 보는지도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부동산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매일경제지 않습니까? 매일경제 방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뭐 이데일리 등등등 경제방송이 많아요. 최근에는
부동산 TV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방송이 주로 하고 있는 게 다 주식입니다. 주식이에요. 주식은 실질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한 1억 정도 선에서 1억 선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물건을 저희는 다양하게 나갑니다. 뭐 아파트도 나가기도 하고 토지도 나가기도 하고 저기 뭐 서울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도 나가기도 하고 상가 건물도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는 실제 투자 금액이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가 제일 많이 들어오세요. 문의가. 그건 뭐냐면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도 바라면서 차익도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이라 해서요. 매월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팔 때 얼마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원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도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또 거꾸로 팔 때 얼마가 될 수 있는 상품을 같이 소개해드리는 게 맞겠죠. 그러면 쉬운 얘기로 우리가 팔 때도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높아져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변에 부동산 입지가 깔고 있는 입지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서 부동산을 내가 팔 때 양도 차익을 생길 수 있는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근데 저희가 IMF 때 이후로 정말 이 수익률에 대한 방법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단순하게 어디에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어디서 뭐 큰 건물 들어서고 어디가 개발된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가 IMF 때 이후로 수익률이 올라가면 매매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결국 그래서 요 수익률 면에서도 오피스텔이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 5만원, 10만원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했든 2억을 투자했든 간에 10만원 올라가는 수준에서는 실질적으로 요 팔 때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단순하게 내가 매월 얼마를 받는다. 그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는 건물의 감가상각은 계속 일어나겠죠. 내가 건물을 지금 샀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다 똑같이 있지는 않잖아요. 노후되잖아요. 사람들 늙듯이 부동산도 늙어가니까.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가치가 내려가면 결국에 이거 10만 원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려가면 또이 샀던 가격 그대로 받으면 다행스러운 거죠. 대신에 매월 얼마를 받았다라는 것이 결국 다른 데 양도 차익 남았던 거랑 같은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는 양도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은 투자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들 권했었습니다. 저는 먼저도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람들이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역세권에 바로 붙어서 큰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이 임대가 잘 나가죠.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건축 용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방송을 좀 보셨으면 방송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방송에 나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이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들 또 앞으로 개발될 지역들 쉬운 얘기로 요즘 최근에는 뭐 강남이라든가 뭐 용산이라든가 또 한강변 갖고 있는 저기 마포라든가 등등등의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분양을 했었고 또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쉬운 얘기로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만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생겨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재개발 지역 안에서도 아까 이주자들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빌라를 지어서 샀는데 예전만 해도 방 2개, 3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빌라 가격 하나당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 했었어요. 했었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면서 원룸으로 지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법이라든가 그런 게 완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빌라를 지으면 집이 8세대 나오던 거를 원룸을 지으니까 16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평짜리 땅에서 8세대를 짓는 것보다 16세대를 짓는 게 땅이 더 조금 들어가겠죠. 내가 보유할 수 있는 땅이. 더 조금 들어가니까 실제 투자되는 돈이 되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 투자는 어떤 컨셉이었냐. 내가 소액을 투자해서 플러스 월세까지 받아가면서 그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적으로 바뀌거나 입주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거나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다렸다가 그 양도 차익까지 보는 컨셉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오피스텔하고는 좀 다른 컨셉으로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으신 거죠. 그러다가 원룸형이 지금은 이제 제재를 주차장법에도 규제가 들어오니까 최근에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투룸으로 갑니다. 투룸. 여기서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지워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요가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예를 들어서 천에 60 같은 것들이 임대 수요가 높아지면 70까지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면 50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받으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떨어지거나 작아지면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투자는 목적이 상실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본 아까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임대 수익보다도 임대 수익은 가지고 가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좀 더 바라보게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는 월세를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월세도 받고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올라간다는 개념을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용산이라든가 마포권이라든가 이 부분이 향후에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함으로써 과연 개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보고서 내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월세도 받으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걸 1억 2천 주고 샀는데 1억 5천을 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그 전에는 원룸으로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액이 투자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투룸으로 가죠. 실질적으로 투룸이 2억이 좀 넘어가는데 예전에는 원룸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룸을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건축하시는 분들이 원룸을 안 짓습니다. 못 짓는 게 아니라 안 지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완화됐던 것이 없어졌고요. 주택기금 저리로 됐던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 원룸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투룸에 대해서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원룸보다는 투룸을 짓게 됩니다. 근데 원룸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서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고 공실도 높아진다 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원룸보다는 투룸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투룸으로 또 공급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그 투자 패턴들이 투룸으로 많이 가게 돼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냐? 투룸 같은 경우에는요, 2억 초반 정도의 매매가가 많이 형성되는데, 전세로 가면 위치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중구라든가 마포, 영등포 그런 데 가면 지금도 실질적으로 매매가는 2억인데요. 전세가 1억 8천이 들어갑니다. 전세가 1억 8천이 들어가고요.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뭐 3천에 8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3천에 80 들어갈 때는 대출을 1억 3, 4천 정도 받아내요. 1억 3, 4천 받아내도 이자를 내고 나도 내가 한 30만 원 정도가 남으니까 실제 투자되는 돈이 여기서도 한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남는 이런 투자법이 들어가죠. 그럼 뭐예요? 3천만 원 소액 투자해서 30만 원 월세를 받고 그리고 이 주변이 개발이 되면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도 보겠다. 이게 지금 주택을 최근에 나오는 주택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면 전세 1억 8천을 나와서 2천만 원만 투자하겠다. 이런 게 지금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피스텔하고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부분이 투자하는 패턴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경매로 진입하던 아니면은 새로운 신축을 구매를 하던. 근데 일반적인 매매는 사령 매매하는 거는 솔직히 좀 권해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판매 시점까지는 약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5년 된 집을 사게 되면요, 판매 시점 되면 10년이 됩니다. 건물도 10년 정도 되면 이제 늙기 시작하죠. 사람도 뭐 30살 지나가면 늙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늙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집도요, 10년 넘어가면 여기저기 좀 고치대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신축을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오늘 상가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수익형, 도시형 뭐 이렇게 얘기가 꼈었는데 지금 경매를 상가 쪽으로도 받으시려고 좀 하고 계시나요? 저는 다가구 리모델링 쪽으로 좀 생각합니다. 다가구 리모델링. 그럼 아까 뒤에 그 선생님도 단독주택 리모델링 얘기하셨고 다가구 리모델링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하겠거든요. 뭐 한번 보여드리면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 생방송 부동산에서 이 상가나 다가구를 변경, 리모델링 내지는 임차인을 바꾸면서 가치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약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오늘 샘플로 좀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 제목을 제가 대문 바꾸기라고 했어요. 이 건물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랑마트라는 슈퍼가 있죠. 근데 우리가 경매나 아니면 다가구, 단독주택을 어떻게 변화시켰더니 가치가 좀 올라갔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임차인만 조금 바꿔도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슈퍼인데 이 슈퍼를 마트로 바뀌는 순간에 건물이 확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랜드 있는 옷이랑 없는 옷이랑 똑같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하나만 달았더니 뭔가 살인해서 달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건물도요, 똑같은 슈퍼인데 그냥 동네 명랑 슈퍼가 있는 거랑 명랑마트가 있는 거랑 GS25시가 있는 거랑 확 다른 거죠. 솔직히 이렇게 뭐 편의점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건물 가격이 확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건물을 내가 팔려고 내놨을 때 명랑마트가 있는 건물보다는 이렇게 GS25시가 들어가 있는 편의점이 훨씬 더 팔리분이 높아지겠죠. 일단은 명랑마트보다는 슈퍼가, 이 편의점이 있을 때 24시간 불이 켜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언제 가도 여기는 환합니다. 그럼 내 건물에 1층이 항상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계속 살아날 거고,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12시간 장사하는 것보다 24시간 장사하면 훨씬 더 매출이 높아지겠죠. 매출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상가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에다 은행을 주면 건물이 좀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은행은요, 월세보다는 보증금을 많이 높여서 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그 건물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고요. 또 우리 은행이 4시 반대 문 닫죠. 4시 반대 문 닫으면 그 주변에 상권이 다 죽습니다. 사람이 그 거기 앞으로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을 주면 보여주는 면은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권이 죽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세탁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가주택입니다. 1층에는 세탁소가 들어가 있고 2층, 3층이 주택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복지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복지가 화두가 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어린이집을 몇 개씩, 서울형 어린이집을 몇 개씩 짓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는 교사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 어린이집을 개원하겠다라고 실질적으로 많이 시도를 하세요.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지금 각 애기를 키우시는 집은 알겠지만 각 집마다 애들을 무료로 어린이집 보낼 수 있고요. 안 보내주면 뭐 한 20만 원을 주는 그런 좀 복지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저 어린이집이 없어서 지금 못 보내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습니다. 그 지역에 몇 개만 주기 때문에 이 인허가만 받아놔도 프리미엄이 붙는, 토지도 마찬가지인데 건물도 이렇게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되니까
이 건물이 이 동네에서는 어린이집이 여기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쉬운 얘기로 이런 건물을 사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순간에 여기는 어린이집이 여기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리모델링이 됐고 이 자체에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가치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좀 됐을 거고요. 또 이거는 청평에 있는 그냥 일반 이 숙박시설입니다. 일반 여기 청평 호수가 앞에 있어서 수상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인데 여기 숙박시설인데 이 부분을 경매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탈바꿈 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때는 하루 숙박요금이 약 3만원 정도 했다라고 하면 바뀌면서 숙박요금이 약 5만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런 층들을 전부 다 바베큐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숙박도 하면서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서 서로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그런 효과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을 받아도 사람들이 계속 예약대로 움직이는 그런 숙박시설로 변경이 된 사례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신촌의 상권 안에 있는 것보다 이 대로변이 이제 상권이 있었고 점점 이제 상권에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태인데 이 건물을 갖고 있던 건물 주인이 건물을 통으로 세를 줍니다. 세를 주는데 처음에는 좀 싸게 세를 주고 장기간 세를 줬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알아서 공사를 다 하고 쓰게 되는데 이렇게 통으로 다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손 안 대고 콕투기라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나는 손을 하나도 안 댔는데 건물 자체가 전부 다 리모델링 된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경매나 매물을 사셔가지고 내가 다 고쳐서 세입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홍대나 이런 데서 많이 만지고 있는 것들이 상권이 완전히 완성되기 되면은 약간 좀 그러니까 확장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권이 확장되는 지역을 찾아서 이렇게 다가구를 갖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와서 통으로 자기네가 전부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손 안 대고 이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지만 잘 판단하셔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손을 안 대고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까지.